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적서초 교사 백진우라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AI 교육 전공하고 있고요. 어, 그 대학원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엑셀로 딥러닝을 구현한 신경망을 구현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다음에 엑셀로 배우는 딥러닝을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교육에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저도 명확히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전학공에 AI 인공지능을 주제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수를 같이 듣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연수원의 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관련한 연수에 처음 보니까 연수 교재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실체는 무엇인가?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클라우드 슈바비라는 분이 처음 사용하신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잘 쓰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하고 전학공 활동할 때 AI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말을 적어보라고 했는데요. 많이들 로봇, 엔트리, 스크래치 이런 거 말씀해 주셨고요. 자율주행, 그다음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가상현실,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 가상화폐, 스스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으로 만든 기술. 이거 되게 잘 쓰신 분이네요. 스스로 선택한다. 클로바 더빙, 비트코인도 있고요. 어쩌면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것. 트롤리 딜레마 이런 것도 적혀 있네요. 우선 AI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AI 교육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엑셀로 합성곡 신경망 오늘 말씀드릴 딥러닝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AI의 시작인데요. 컴퓨터의 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앨런 튜링인데 영국의 수학자이자 암호학자고요.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을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애니그마라는 그 암호를 이분이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서 평화가 빨리 찾아왔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영화 유튜브를 잠깐 소개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영국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남자, 앨런 튜링 교수입니다. If you're not listening carefully, you will miss things. Because I know things that you do not know. War declared! Hang your father, children, evacuate! 때는 1939년 독일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와중 라디오 제조 공장으로 위장한 비밀 기지를 찾은 앨런 튜링. 그는 수학자입니다. 멋있어요 진짜. 연기를 그 모드 변경을 진짜. How old are you, Mr. Turing? 27. And how old were you when you became a fellow at Cambridge? 24. 24살의 교수가 된 천재 수학자가 군 장성 앞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바로 Enigma. It's the greatest encryption device in history, and the Germans use it. 이것은 독일의 암호기계입니다. 이 암호기계를 해석할 수만 있다면 독일의 암호 통신을 가로채 종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문과 애니그마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암호를 풀 수는 없죠. So what's the problem? Just put the intercepted messages back into the Enigma and you'll get It's the not original. that simple, is it? 10 plugboard cables. That's 해독의 경우의 수가 무려 이만큼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It's over 150 million possible settings. Very good. 이 애니그마 암호가 1920년대 나와서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도 못 푸는 정말 난공불락의 암호였거든요. 애니그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잠수함의 위치라던가 이런 군사 기밀을 알 수 있는 그 독일군의 암호를 이거를 이제 통해서 결국엔 이분이 풀어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좀 우울한 죽음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영화 첫 번째 보면 경찰서에 잡혀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동성애자였고, 그 남자아이와 이 러브레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암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이제 흥미를 느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독이 든 사과를 베어먹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애플의 마크가 그 사과에 이렇게 베어 먹은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라는 말도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한쪽에는 사람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이제 기계인데 정말 기계가 지능을 가졌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이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존 메카시라는 분은 AI의 아버지인데 다트머스 학계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까 AI의 지능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능적인 인간 행동을 복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존 메카시입니다. 여기 다트머스 학회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공이 있는 분들에게 그 상을 준데 그게 바로 튜링상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튜링상을 받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분류해 보자면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있는데 weak AI, strong AI, super AI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특정한 일만 잘하는 인공지능. 좀 협소한 그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음성인식이라던가 채팅, 심심이 아시죠? 게임 이런 데 쓰고 있고요. 이제 강한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일을 인간처럼 잘하는 인공지능인데 저희가 어릴 때 그 SF 영화 속에 있는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은 인간을 넘어서는 매트릭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 AI의 역사를 보자면 첫 번째 인공지능 기술이 이게 나오면서 앨런 튜링 1950년대 때 이때는 또 각광을 받았겠죠.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할 수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튜링 테스트 있었고요. 근데 또 이제 암흑기가 찾아온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컴퓨터에 성능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메모리가 좋지만 예전에는 메모리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고성능 프로세서가 아니었겠죠.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아까 그 독일군 암호 풀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이 요구되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때는 데이터도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각광받는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이때 한창 발전했죠. 회사도 잘 돌아갔고.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요건 이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때 산업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돼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거 지식 베이스라든지 추론 엔진, 퍼지 이런 거. 저희 어릴 때 이렇게 퍼지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동일한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아니었겠죠. 그 다음에 90년대 또다시 이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망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투자를 많이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두 번째 암흑기인데 이걸 두 번째 겨울이 왔다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황금기가 또다시 찾아오겠죠. 2010년대.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알파고 이세돌 그 바둑 대회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하죠. 여기에 이제 구글의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기계학습.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성능을 발휘하게 됐고요. 컴퓨터의 성능, 하드웨어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인터넷,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기반 이런 게 다 구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교육 분야가 굉장히 맥킨지 그룹에서 교육 분야는 가장 느린 수용자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AI가 주도하는 사회가 될 거고,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래프로 돼 있는 건데요. 아까 50년대 앨런 튜링 시대 암흑기 지나고 2차 암흑기 지나고요. 2010년도에 딥러닝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알파고 우승하는 게 2016년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게 하죠. 시리라던가. 네. 자, 2030년이 되면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 AI입니다. 네,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에 발전되는 거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고요. 힌튼 교수님이요. 네, 토론토의 캐나다의 그다음에 컴퓨터의 기술이 발전이 됐고 데이터가 폭증하게 됐죠. 저희가 한 10년 전쯤인가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면서 엄청 생활이 달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축적하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AI 교육해야 할까? 우리 선배님들 나이스 시스템 들어올 때 굉장히 반대가 거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나이스로 업무 처리를 못한다. 네, 상상할 수 없죠. 네, 학교에 계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지점이 2030년 정도라고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학교에서 AI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AI가 어떤 건지 AI 역사라든지 AI 시대가 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AI 활용 교육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대부분 잘 사용하지만 어르신 중에서는 아직도 스마트폰 잘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런 햄버거 가게 앞에 가면 그 뭐라고 하죠? 그 기계, 네, 키오스크, 그거 사용 못하는 분들 좀 햄버거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공지능이 미래를 이끌어갈 텐데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개발자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는 인공지능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되도록 AI 개발자 양성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사이트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반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시켜봤는데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 튜터가 한 분씩 붙어서 전화로 맞춤형 교육, 진도 체크라든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 되고요. 이 학생이 맞춘 거 틀린 거 어려워하는 거 그게 그래프로 다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끔 문제 제공이 되고 또 어떤 쿠폰 같은 걸 줘서 토큰처럼 학생이 그걸로 또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과자 같은 걸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AI 교육 분야도 굉장히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급도 늘어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저희 생활에 지금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저도 집에서 냉장고라든지 보일러 이런 거 다 접속해가지고 이런 거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도 그 테슬라 자동차 타고 계시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부문이로다. 그 닥터 왓슨. 그 다음에 금융 분야라던가 그런 주식 같은 거 투자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스피커 이런 거 다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 군사도 군사무기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방 이런 거 집 구할 때 우리가 많이 찾아보는 거 있으면 자동 추천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글 킥드로우 많이 학생들 교육에 이용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전 세계 아이들이 한 그 빅데이터들이 여기 있잖아요. 세계 최대 낙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미래의 큰 재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쨌든 이런 것이 그 돈이 되는 사회. 네, 그래서 구글이 아마 이걸 또 선도하겠죠. 네, 저도 그려봤는데 네, 생각보다 잘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오토드로우는 잘 못 그려도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딱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뭐 PPT 자료든 발표 자료 애들 도화지를 그리라고 하면 오래 걸리는데, 뭐 썼다 지웠다 이런 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 이런 거 글씨 잘 못 쓰는데, 이걸로 발표 자료 만들었더니 남녀 구분 크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희 반 아이들이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네, 발표 자료를 만든 겁니다. 똑똑 수학탐험대 같은 경우는 원래 1, 2학년 전용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맞춤형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었는지 이런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많이 만들었고요. 저희 반 아이들 아침에 학교 오면 요거 하는데 게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맞춤형으로 학생의 그 진단 평가에 맞게끔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얼마 올해부터 3, 4학년도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학년 담임이라서 나름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로딩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체결매 프로그램하고 학생들한테 AI로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뭐 추천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똑똑 수학 탐험되고요. 이게 체결매 동영상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글이 만든 건데요. 뭐 바흐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한 2마디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4마디인가요? 네. 나름대로 음표를 딱딱딱 찍어주면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바흐 스타일로 뭔가 굉장한 음악가가 작곡한 것처럼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엠블로 같은 경우는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건데 인공지능에 좀 특화되어 있는 네, 블록형 네,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놨는데요. 이거 선생님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이미지를 네, 엑셀로 구현해 가지고 하는 빅데이터 뭐 신경망 네, 이거를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로 배우는 딥러닝입니다. 그 인공지능 딥러닝의 그런 구조, 신경망을 엑셀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 어릴 때도 뭐 인공지능 뭐 선풍기, 인공지능 밥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딥러닝, 심층학습이 되면서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완성이 되었다. 여기 필기체를 어떻게 기계가 인식할 것인가. 사람은 딱 보면 1인 줄 알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을 할까? 여기 색깔도 다르고요. 기울기도 다르고 다 다를 건데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이런 것을 판별하는 게 어려웠는데 딥러닝 기술이 네, 완성이 되면서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딥러닝 기술 때문인지 닥터 왓슨이 그 병에 대해서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 말보다는 그 IBM의 닥터 왓슨의 그 판단을 믿고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 우리가 인공지능 뭐 세포라고 받은 신경인데 여기를 그 엑셀의 셀 하나하나를 신경 세포라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스프레드시트, 워크시트를 통해 가지고 합성공 신경망 요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알파고 개발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올바른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제 딥러닝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신경망을 예전에 개발했을 때 네, 그 신경망층이 깊어지기는 하는데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를 딥러닝으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가 발전이 되면서 이 딥러닝 기술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파이썬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네, 딥러닝의 기본 개념인 합성곡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함수는 7개 쓰는데요. 참조 형식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해찾기 이런 것도 있고요. 회귀 분석, 저희 교육학 할 때 회귀 분석 했잖아요. 그다음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요. 계산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망을 만들어서 필기체 문자를 한번 구분하는 것을 엑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입력층 이런 말이 있는데요. 출력층.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지도 학습으로 할 겁니다. 비지도 학습과 강학습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기체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사람은 다 여기 숫자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한테 이거를 가르치려면 어렵죠. 뭐 이제 크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필체도 다르고 여기 이제 지금은 그냥 까맣게 보이지만 자세하게 판단해 보면 조금 연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진하기가 다르고 자동적으로 이 숫자를 알아보게 하려면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숫자 2 요거를 표현한다면 숫자 2라는 것은 오른쪽에 위가 둥글고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쪽으로 사선이 있고 아래는 수평적 직선이 있는 것이 숫자 2야 라고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적합하지 않죠. 네,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판단하기 너무 복잡하고 이거를 이론으로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신경망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 동물의 신경세포를 흉내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 신경망을 여러 개를 했다. 여러 개를 층으로 해서 구조화시킨 것이 바로 합성곱 신경망이고요. 뭐 구구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의 셀 하나하나로 이렇게 신경망을 표현했습니다. 아까 토론토의 대학의 힌튼 교수가 발표한 논문 발단입니다. 뭐 이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2012년도에 소프트웨어 이미지 인식대 우승하면서 이게 막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16년 정도에 알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BMW도 딥러닝 기술로 자율주행 자동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입력층이고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섞여 있죠. 합성곡 신경망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되고 일치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함수인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고2 때 이과생이라서 수학을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엑셀로 표현하는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쉬웠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행렬이죠, 행렬. 이런 계산이라던가 여기서 알려준 뭐 함수 같은 것들을 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편했는데 요거는 중학교 때 다 하셨던 거잖아요. 2차 함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최소값 찾는 거 이렇게 기울기해서 미분해 가지고 찾는 거.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 저희 배웠던 것 같습니다. 회귀 분석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최적화 후에 요 값이 나온 건데요. 요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란드 함수 같은 경우 이제 랜덤이죠. 0에서 1, 그 사이에 임의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셀 참조 방법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상대 참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1번에서 20번까지 성적 처리하고 평균 하잖아요. 근데 1번의 그 계산식을 쭉 끌어당겼을 때 20번도 자동으로 이제 주소가 바뀌는 거죠. 절대 참조는 이제 바뀌지 않는 건데요. 그 앞에 이제 달러를 붙여서 참조하는 것을
바뀌지 않도록 딱 지정해 놓는 겁니다. 복합 참조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구구단 계산법 뭐 이런 거입니다. 두 개가 들어있네요. 이 엑셀 함수 이용해서 할 때 그 해착키 추가 기능을 옵션에서 설정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분석할 때 이 회귀 분석이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희 뭐라고 하죠? 예전에 뭐 X 절편, Y 절편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 요 P 값과 Q 값을 저희가 알아내야 되는 건데요. 아이들의 이런 7명의 데이터가 있네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예측 값을 회귀 분석으로 대충 예상한 값인데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뭐 데이터가 더 많으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건데 그래도 요거를 이제 최소 제곱법 제곱 오차 우리 했던 거 고등학교 때 하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제곱 오차 값을 최소로 하는 게 네, 가장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가까운 데이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7개 데이터로 예상을 했을 때 170키가 아이는 뭐 57 정도의 체중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데이터 값을 넣으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제곱 오차의 합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 함수가 0이 돼야 되지만 네, 최소로 해도 좋죠. 그다음에 0에 가까울수록 가장 뭐 정확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하면 더 정확해질 것이다. 네, 여기 이제 신경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여기 X는 입력, W는 이제 가중치인데요. 이 신경이 여러 가지 뉴런이 이제 여러 가지 복수일 때 가중치를 곱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은 임계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작은 민감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작은 어떤 그런 입력은 무시를 하는 거죠.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떤 아주 작은 자극에도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임계값은 불필요한 데이터는 뭐 무시를 한다.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장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뭐 입력 신호가 있고 출력 신호가 있고 네, 복수계의 입력을 처리 입력 신호는 전달한 율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바라라는 거는 이제 출력 값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작은 신호는 무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출력은 뭐 0이면 신경을 끊었다고 봐야 되고요. 1이면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출력을 한다. 예, 그래서 0과 1은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입력 신호가 없으면 0, 있으면 1. 출력도 없으면 0, 있으면 1. 아까 임계값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작은 어떤 신호를 무시하는 그래서 그걸 넘어야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요 계산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미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 계산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인공 뉴런이 발전이 돼서 이 딥러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아까 그 표현했던 겁니다. 이 세타는 임계값이고요. 예. 임계값보다 작으면 네, 바라가 y는 바라죠. 출력이 되지 않는다. 임계값을 넘어야 신호를 1로 전달한다. 네,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네, 뭐 미분을 한다는 게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뭐 편리하고 수학의 꽃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분 조건은. 네, O와 X를 식별하는 뭐 이게 O와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O와 X를 식별하는 합성곡 신경망인데 이거 저희 교수님 논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요. 좀 이따가 엑셀 파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X 값이 이제 뭐 입력 값인데 요거를 신호를
색깔이 있느냐 없느냐? 색깔이 없는 건 0이겠죠? 색깔이 있는 건 1. 이게 뭐 0을 표현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5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게 3 곱하기 4니까 하나씩 맞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은닉층에 전달하는데 은닉층에서는 뭐 한 얘가 0에 적합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뭐 0은 여기 두 개가 까만색이 있더라 중간쯤에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Y2는 O는 이렇게 둥그려야 돼서 양쪽에는 뭐 이쪽에는 비어 있고 이쪽에는 있는 거. 이 세 가지로만 일단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각각 판단을 해서 얘는 0에 적합한 애야. 아니야. 얘는 0이랑 적합하지 않아를 보내면 얘는 이제 5에 맞는 건지 X에 맞는 건지 판단해서 1에 가까우면 5가 맞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가 크다면 얘는 5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똑같이 X입니다. 여기 입력층이 있고요. 은닉층에서 판단을 하고요. 판정을 하고요. 출력층에서 여기가 맞으면 얘는 0에 가까우니까 이 X가 아니잖아. 네, 고요. 그 다음에 얘는 X를 판정해가지고 얘가 높으면 얘는 X가 맞아. 1로 표현되는 거죠. 네, 3 곱하기 4네요. 3 곱하기 4, 12개의 흑백 이미지로 읽어드려가지고 요 필기체를 아마 이게 뭐 3 곱하기 4가 아니라 뭐 100 곱하기 뭐 100 이러면 더 빅데이터가 된다면 더 정확하게, 예, 더 정교하게, 네, 뭐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2개의 입력층은 뭐 운반원 역할을 해서 전달하고요. 요 은닉층은 검사원의 역할을 하고, 요 대기 패턴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 0과 적합한 걸 갖고 있느냐, 뭐 X라면 X에 적합한 걸 갖고 있느냐, 또 전달을 하는 거죠. 함유율이라는 거는 뭐 정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얘가 요 적합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전달하겠죠. 아까 세타 임계값은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한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전달할 필요는 없겠죠. 네, 여기 아까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1은 뭐 출력이 1, 그래서 1은 맞다죠. 정답, 출력이 1이 돼서 정답에 맞을 확률. 요건 이제 5차 제곱 합까지 다 한 건데요. 0인지 X인지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완성된다. 요거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훈련 데이터고요. 0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어 있어도 필기체를 이렇게 한 겁니다. 애가 다 안 채우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빈 곳이 어디 있을지 모르고 또 작은 원이 있을 수 있고, 이것도 더 크게 한다면 더 정교하겠죠. 이런 거 이제 X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X의 훈련 데이터, 지도학습으로 이렇게 훈련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공신경망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숫자를 표현한 겁니다. 1 여기 보니까 이게 0이네요. 0.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가중치. 그 다음에 은닉층 이렇게 해가지고 임계값은 여기 있고요. 이거를 이제 스프레드시트, 워크시트, 네, 엑셀 파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잘 안 보이는데 엑셀 파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개였다가 3개로 더 정교하게 또 뭐 해봤다는 건데요. 네, 그럼 엑셀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0과 1을 했던 건데요. 네, 가중치와 여기 다 입력을 해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가 요건 이제 0에 적합하고 이건 1에 적합한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교하겠죠. 요건 아까 이제 미분으로 그 극소값, 최소값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다음 최적화 해찾기를 해가지고 더 적합한,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값을,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만든 겁니다. 테스트를 일단 해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밑에 여기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0이잖아요. 만약에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런 필기체로 누가 이렇게 쓴다면 네, 여기 숫자 이미지를 1로 이렇게 바꿔서 그 테스트를 한다는 거고요. 다른 거를 또 보여드리면 이걸 좀 바꾼 게 있는데요. 이제 숫자 0, 1, 2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표현해 봤거든요. 기억, 이런 것도 기억이고 이런 것도 기억이고, 필기체는 이것도 더 큰 셀로 많은 정보를 담으면 더 정확하겠죠. 네, 기억은 뭐 이런 것도 기억이고, 뭐 공부 잘하는 못하는 애들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썼다 해도 이걸 기억으로 배워라, 인식해라. 니은도 이렇게 쭉 해봤고, 디귿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입력층이고요. 은닉층, 네, 인계값, 네, 기억면 해가지고 그러면 기억을 표현해 보면 이런 건데 판정을 이제 기억으로 하네요. 이렇게지만도 기억이 아니지만 니은으로 한번 바꿔보면 네, 이렇게만 했는데도 니은으로 표현을 하네요. 네,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귿도 한번 이렇게 넣으면 디귿으로 모양이 이렇게만 해도 필기체가 디귿으로 판단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또 스펠링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숙제했던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도 A고 옆으로 가도 A고 밑으로 가도 A고 이렇게 A, B, C를 쭉 모양을 좀 빠진 거 필기체니까 좀 다르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교하고 정확한 판정값이 나오겠죠. 많이 했네요. 와, A 몇 개지? B도 그럼 B, 빠져있는 B, 옆으로 간 B, 뭐 기울인 B도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건 못했네요. 네,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건 어쨌든 저 혼자 구현한 거니까 그래도 저 혼자 많이 했네요. 180개네요. 한 개당 60개 맞네요. 60개씩 했네요. 네. 요건 더 정교하게 했네요. A로 표현을 한번 하게 해볼까요? 여기. 이거는 B로 판단하고요. 저는 A로 판단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넣어주면 필기체 아직도 인식을 못하네요. 저는 밑에를 좀 없애줘야 될 것 같습니다. A니까 얘를 0으로 0, 0, 0 아직도 판단 못하네요. 좀 비슷한데 이제 A랑 좀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시켰나 훈련 데이터가 부족한가 봅니다. 이제 판정하네요. 필기체 누가 이렇게 썼다면 A로 판단하게끔. 이건 이제 CNN인데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지만 딥러닝의 인공신경망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